좋은 의도로 한 말이 왜 나중엔 내 약점이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말하고 듣고 또 말합니다. 그 말들 중에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도 있고 웃음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무게를 드러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꺼내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했고 마음을 터놓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제 과거를, 제 아픔을, 제 두려움을, 제 꿈을. 그리고 그 말들이 언젠가 저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말해서 좋을 것이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들수록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배운 것들입니다. 어떤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어떤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지 저는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 말을 했을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릴 때는 말실수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젊으니까 용서가 됐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더 크게 지게 됩니다. 저는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 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말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말해서 인생이 꼬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관찰의 결과입니다. 어떤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어떤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지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입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왜 말하면 안 되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 첫 번째는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질렀던 실수들, 판단 착오로 인한 큰 손해,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순간들. 누구나 한두 개쯤은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합니다. 술자리에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앞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꺼내 놓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어.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털어놓은 그 이야기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기억 속에 하나의 파일처럼 저장됩니다. 지금 당장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정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정보를 가진 사람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꽤 높은 자리까지 오른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분위기가 좋아지자 그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었다. 그때 정말 힘들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후배들은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시절을 이겨내시다니. 따뜻한 말들이 오갔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회사에서 승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배 중 한 명이 그의 경쟁자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적이 있다. 리더로서 적합한지 모르겠다. 결국 그는 승진에서 밀렸습니다. 술자리에서 나눈 진심 어린 고백이 몇 달 후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필요할 때 무기로 사용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극복한 실수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하십시오. 아직 마음에 걸리는 일,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런 것들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약점은 언젠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과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SNS에 올린 글 하나, 댓글 하나가 몇 년 후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채용할 때 지원자의 SNS를 확인합니다. 오래전에 올린 게시물까지 들여다봅니다. 과거는 인터넷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는 여러분만의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함과 어리석음은 다릅니다.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보다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과거 이야기 대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말해도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입니다. 유명인들이 과거 실패담을 책으로 내거나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실패를 딛고 성공한 스토리로 재구성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때 과정 중에 있는 실패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굳이 현재의 대화에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웠던 시절은 여러분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극복한 여러분의 강인함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현재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따뜻함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도, 자녀와 관계가 틀어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을 말하면 사람들은 먼저 여러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감해주는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가족끼리도 못 지내는 사람이라면 나하고도 언젠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은 잔인하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상대방이 문제인 건데 왜 내가 의심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듣는 사람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하는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쌓인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상대방은 그냥 가볍게 들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여러분의 가족사를 전부 알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절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도 5년 후, 10년 후에는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과거의 갈등이 무색해지기도 하고 형제자매도 각자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우리 형은 평생 연락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해놓았는데 나중에 다시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은 말을 심하게 하는구나. 감정적이구나. 믿을 수 없구나.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갈등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말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외부에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직업적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오래되고 깊이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에게만,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십시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직장 동료나 일반적인 지인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한 말은 술이 깬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 힘든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명절이라 좀 피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가족 갈등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가족 갈등을 올리는 것은 최악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SNS에 쓰거나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망치는 행위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가족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구나. 나한테도 언젠가 저럴 수 있겠구나. 신뢰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행복한 가족 이야기는 해도 됩니다. 부모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형제자매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불안은 가슴속에 담아두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이미지와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갈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는 복잡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깊고 갈등도 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아무에게나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받은 부분을 함부로 드러내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여러분이 선택한 때에만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신의 재정 상황. 세 번째는 자신의 재정 상황입니다. 돈. 이 한 글자에 담긴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재정 상황은 곧 그 사람의 가치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먼저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안 돼. 빚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임에서 여러분의 발언권이 줄어듭니다. 의견을 내도 예전처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과 그 사람의 지혜나 능력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경제적 능력과 전반적인 능력을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다른 것도 못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해 옵니다. 다단계를 권유하는 사람들, 이상한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들,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들의 표적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살펴봅시다.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투자가 잘 돼서 많이 벌었어. 보너스를 크게 받았어.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질투와 시기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합니다. 와, 대단하다, 부럽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합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감정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친척이든 친구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지고 빌려주면 돈도 잃고 관계도 잃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돌려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 과정에서 관계는 얼마나 상하게 될까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식으로 좀 벌었다고 주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이 하나둘 투자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 후로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애매하게 대답하십시오. 뭐 그냥 그래요. 그저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연봉이 얼마다, 자산이 얼마다, 빚이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가족에게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재정 상황을 전부 공개하면 나중에 유산 문제나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에게는 공유해야 합니다.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동반자니까요.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재정 상황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자기 투자 수익을 공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콘텐츠이고 사업입니다. 수익 공개 자체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자기 재정 상황을 SNS에 올리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습니다. 돈을 빌리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돌려받을 생각 없이요. 그것이 아니라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무시당하고 돈이 있다고 하면 질투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재정 상황은 여러분만의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돈 이야기를 하면 천박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돈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집값이 얼마냐? 차가 얼마짜리냐? 이런 질문들은 때로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판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중하게 넘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뭐 먹고 살 만큼은요. 그건 좀 사적인 이야기라서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거절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신뢰를 깨닫고 물러나면 좋고 계속 물어보면 그 사람이 무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에 주변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혼자 간직하거나 정말 가까운 사람과만 나누십시오. 널리 알릴수록 여러분을 향한 시선은 복잡해집니다. 돈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여러분의 가장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지혜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타인에 대한 평가와 험담. 네 번째는 타인에 대한 평가와 험담입니다. 험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저래? 걔 별로야. 이런 말들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정적인 평가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 물은 결국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이 한 말도 결국 그 사람에게 도달합니다. 첫째, 험담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 한 말은 결국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어에게 비의 험담을 했다고 합시다. 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도 자신의 친구 C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C는 또 D에게 이야기하고 D는 마침 B와 아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말이 B에게 전달됩니다. 비밀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험담은 더 빨리 퍼집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둘째, 험담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여기서 저 사람 욕을 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데서는 나 욕도 하겠네. 험담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공감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불안한 존재입니다. 언제나도 저렇게 될지 모르니까요. 셋째, 험담은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평가가 나빠집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남 이야기만 하네. 저 사람은 부정적이네. 저 사람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중요한 자리에서 배제됩니다. 좋은 기회에서 멀어집니다. 넷째, 험담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사람이 나중에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 험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과거의 한 말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험담을 하고 싶은 충동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감받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게 대했을 때 그 억울함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맞아, 그 사람 나빠.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나아 보이니까요.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서입니다. 공동의 적이 생기면 결속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싫어.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는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착각입니다. 잠깐의 만족감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험담 자리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면 동조하지도 말고 반박하지도 말고 그냥 억울해 정도로 넘기십시오. 긍정적인 말은 해도 됩니다. 그 사람 일 잘하더라. 저 사람 성격 좋더라. 이런 말은 오히려 전달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말했다는 것이 전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직접 말하십시오. 누군가의 행동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뒤에서 험담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조심스럽게, 건설적으로요. 그것이 훨씬 성숙한 방법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은 이해관계로 얽힌 곳입니다.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사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말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평가와 피드백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업무 능력에 대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험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격에 대한 평가는 험담이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걔는 그런 인간이야. 이런 말은 피드백이 아니라 험담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험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신뢰와 품격을 깎아먹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험담의 유혹은 왜 이렇게 강한 것일까요? 그것은 험담이 일종의 사회적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나누면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면 우리 편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험담으로 맺어진 관계는 험담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군가를 험담한 사람은 내일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을 험담할 수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언제 자신이 험담의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험담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에서 옵니다.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런 관계는 험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형성되면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해 보입니다. 주변에서 험담이 오갈 때 거기에 끼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험담하자고 해도 부드럽게 화제를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해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5번째 이야기 자신의 계획과 목표. 5번째는 자신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이것은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말하면 좋은 것 아닌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첫째, 목표를 말하면 이미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목표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뇌가 그것을 마치 이미 달성한 것처럼 인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줄어듭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룹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하지 않은 그룹이 목표 달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은 그룹은 목표를 달성해야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한 그룹은 말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만족감을 느껴버렸습니다. 둘째,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목표를 말하면 주변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되겠어. 너무 어려운 것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할까봐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깎습니다. 동기를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나 오래된 친구들은 여러분의 과거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과거의 여러분에 갇혀서 현재의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패했을 때 더 힘들어집니다. 목표를 크게 말해 놓았는데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합니다. 얼굴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아, 저 사람 그거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결국 못했네. 이런 시선을 받게 됩니다. 넷째, 경쟁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을 공개하면 경쟁자들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어떤 분야에 도전하려고 한다.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이런 정보를 알리면 누군가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다 말하고 다니면 누군가가 베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성공하면 그때 이야기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됐어 할 때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훨씬 멋있습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책임 파트너를 두는 것은 다릅니다. 책임 파트너란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목표를 말해도 됩니다. 아니, 말해야 합니다. 대신 이 사람은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객관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만 목표를 공유하십시오. 목표를 말해도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을 때, 예를 들어 90% 정도 완료되었을 때, 그때는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다 되었으니까요. 이때 말하면 오히려 마지막 10%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말해버리면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목표를 말할 때는 구체적인 숫자를 피하십시오. 올해 매출 10억 달성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숫자는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기록됩니다. 올해 사업 열심히 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혼자만 알고 계십시오. SNS에 목표를 올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년 다짐 같은 것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올해는 책 50권 읽을 거야. 이런 것을 올리면 달성하지 못했을 때 민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작년에도 저거 올리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달성했을 때 결과를 올리십시오. 올해 책 50권 읽었다.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멋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과 꿈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꿈은 크게 가지십시오. 목표는 높게 세우십시오. 다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들 대부분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목표를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큰 결심을 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이 결의를 선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으십시오. 그 에너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리십시오. 선언하는 대신 실행하십시오. 약속하는 대신 증명하십시오. 계획을 말하는 대신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를 말하지 않았다면 실패해도 조용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목표를 널리 알렸다면 실패는 공개적인 것이 됩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목표는 가슴에 품고 결과는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6번째 이야기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 6번째이자 마지막은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무섭다, 이런 것을 잘 못한다, 이런 부분이 콤플렉스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약점은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면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경쟁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약점을 알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면 협상할 때
상대방이 거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안 받아들이면 거래 없던 것으로 하죠. 이렇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점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약점을 말하면 그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저 사람은 이것을 못해. 저 사람은 이것이 약점이야. 한번 이런 인식이 생기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 약점을 극복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이미지로 봅니다. 셋째, 자신감이 떨어져 보입니다. 약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리더십도 약해 보이고 능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상사나 동료에게 자신의 약점을 계속 말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약점을 말하면 스스로도 그 약점을 강화하게 됩니다. 나는 숫자에 약해. 이렇게 말하면 더 숫자에 약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말로 표현하면 뇌가 인식합니다. 그래, 나는 숫자에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성으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 원래 못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조용히 보완하십시오. 약점이 있다면 말하지 말고 고치십시오. 공부하든 연습하든 자기 개발을 통해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그때는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약점이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좋습니다.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약점 대신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누구나 약점이 있지만 누구나 강점도 있습니다. 약점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강점을 더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도 강점 위주로 이야기하십시오.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 말하면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정말 말해야 할 때는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언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약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치명적인 약점을 말하지 말고 개선 중인 약점을 말하십시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의 관점에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약점을 말한 후에는 반드시 강점도 언급하십시오.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서는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나도 사실 이것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팀원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리더가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르는 것은 인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모르겠어와 더 알아보자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말하면 공감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래 라는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것이 두려운 거구나. 이렇게 파악당합니다. 친한 친구에게야 말할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점과 두려움은 여러분만의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조용히 극복하고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과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는 알고 있되 남에게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조용히 노력하고 조용히 성장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말하면 동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존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 과정을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산을 넘은 후에, 정상에 선 후에, 그때 뒤돌아보며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말하면 손해가 되는 6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 두 번째,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 세 번째, 자신의 재정 상황. 네 번째, 타인에 대한 평가와 험담. 다섯 번째, 자신의 계획과 목표. 여섯 번째,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 이 6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한 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는 솔직함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함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지혜롭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구분할 줄 압니다. 침묵도 대화의 일부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 싫은 것은 대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요.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네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거짓말과 비밀은 다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고 그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6가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해도 젊어서 그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만큼 말에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정말 해야 하는가?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3가지만 생각해도 많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남에게도 주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필요한 말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